이번에는 교육 재정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때 그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된 적이 있었죠. 사실 이 교육 현장에 돈 쓸 곳도 많은데 전면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재정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또 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급식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학교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교육 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돼서 이 뭐 학교가 교육 현장이지 식당이냐 이런 이제 비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정말 이 교육 재정이라는 것은 뭐 쓰려고 하면 한없이 많은데 이거를 정말 미래를 위해서 잘 쓰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교육 예산을 보니까 83조 2천억 원이나 되더군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6.8%가 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10년 동안 약 30% 지금 감소했는데 교원이나 지원청의 공무원들은 이 8,654명에서 17,398명으로 2배나 늘었다 그럽니다. 네. 과거 우리가 이제 콩나무 교실, 뭐 1부제, 2부제, 뭐 심지어 3부제까지 하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참 뿌듯하고 참 좋은 겁니다만 이렇게 많은 이제 교육 재원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학력 미달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과연 우리 교육의 질이라든지 만족도가 높아졌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많은 낭비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돼야 될까요? 예, 지금 그 교육 재정 문제와 또 우리 교육의 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점에서는 전 분노를 느끼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투자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입니다. 아까 총 예산 83조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총교육 투자 비율이 5%가 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OECD 평균보다 높은 거거든요. 과거 30년 전에는 우리가 그 3% 달성이 안 돼가지고 참 교육이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학생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영향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것이 다 이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의 교육 여건은 세계 수준에 이를 만큼 개선됐다. 그만큼 우리가 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 우리 선생님들 처우도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들 박봉이라고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경력 15년 차 선생님들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의 연봉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처우도 세계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만큼 투자를 많이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좀 참담합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만 놓고 봐도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배로 늘었고 보통 3% 내외인데 7%나 된다고 그래요. 수학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14%나 되고 또 국어도 4% 내외. 그 비중이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지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국제 학력 평가에서도 과거에 우리
한국 학생들의 실력은 최상위였습니다. 지금 크게 봐서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탑 수준은 다 다른 경쟁국들에 내주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마다 점점 그 순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교육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소홀히 했다. 엉뚱한 데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로 분노할 일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옛날에 우리 때는 이제 한국 학생 그러면 수학 잘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도 학생이나 중국 학생에 비해서 네.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훨씬 못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포자라 그러더라고요.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이 네, 그렇게 많다 그래요. 네, 네. 참 이거 보면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학 재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도 네. 수치상으로 초중고등학교는 OECD 평균은 이제 넘어갔고 상당히 최고 높은 수준이라 그랬는데 이 학생당 교육비로 치면 대학의 같은 경우에 세계 최저 수준이라 그러더군요. 특히 지금 지방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재정이 이제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벚꽃 피는 순서로 이제 대학 지방 사립대학이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등록금 동결이 있었고요. 뭐 반값 등록금 정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BK21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 사립대학들이 지방대학들이 더 이제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해가지고 지방대학을 좀 키우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학들이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연구비 따먹기 위한 쪽으로 전부 역량을 이제 집중을 하고 그 지표 맞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뭐 대학의 자율성도 많이 손상되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대학에서 총장도 역임해 보셨고 교육학회 회장도 하셨는데 이 미래 교육에서 이 대학의 역할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 문제, 또 그 재정난 문제를 넘어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너무 우후죽순 대학을 그냥 쉽게 많이 설치해 둔 것도 한 가지 책임이라고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그 인구 절벽, 학생 자원 인구가 급격히 19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본다 그러면은 2030년까지 이런 대학 4개 중에 한 곳은 문 닫아야 되고 2040년이 되면은 2대학 중에 한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학생 그 자원으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일부 대학들이 외국 학생을 이제 유치하기도 하고 해서 연명책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대학 사회가 구조 조정의 파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직접 그 대학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 사회가 다 고민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지금 현재나마 그래도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좀 추동하기 위해서 그런 그 지원 정책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혜택이 모든 대학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대학 사회가 스스로 이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대학 평가 인증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증평가라고 하는 거는
대학 스스로가 그 평가 준거를 설정하고 그 준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정한 이런 그 문제를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 척도를 대학 사회가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설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가 이렇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서 사회도 크게 부담 안 되고 대학들도 또 그 대학의 현실을 보고 자체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평가위원으로 이제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이제 뭐 평가도 해보고 했는데 또 저희 학과도 또 평가를 받아보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둘러싼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요새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또 신문사들이 한국의 대학들 이제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아시아 지역에서 몇 위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하여간 이 대학의 질을 높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그 교육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지만 또 한국의 그 대학의 등록금이 비싼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유럽에는 거의 뭐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이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데는 또 미국이고요. 또 미국은 대학 등록금도 비싸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기여 입학도 이제 허용이 되고 있고 또 졸업생들이 많은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받는 이제 보조금하고 또 이렇게 개개인들이 기부하는 거에 워낙 많아서 학생들은 이제 등록금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기부금도 별로 없고 또 기부한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혜택도 안 주다 보니까 기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 이제 주는 연구비라는 것은 이제 또 조건이 붙은 거니까 이 학문 발전을 이제 왜곡시키는 면도 있고요. 정말 풀어야 될 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단 한국 사회도 많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 많아졌으니까 마음껏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 모교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좀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사회 나갈 때 이제 채무자가 돼서 사회 나간다. 자기가 등록금을 갖다가 빌려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원장님께서 2대 이사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이 한국장학재단 보니까 가난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이 한국장학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목적은 무엇이었고 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보람 있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그 취지로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13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 혜택을 본 학생들 제가 그 장학재단에 한번 이제 최근 그 담당 분한테 여쭤서 알아봤더니 누적 1,000만 명의 학생들이 그 국가장학금조로 32조의 지원을 받았고 569만 명이 금융권으로부터 29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굉장한 그 혜택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금융학자금 지원 플러스 이 기숙사를 이제 지어가지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차원 중심으로 저소득층에게 좀 두텁게 이렇게 그 혜택이 가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좀 그 유수한 인재 발굴 차원에서 좀 그런 측면도 좀 더 보충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사회에 다 이제 진출해서 사회 주역이 될 텐데 이렇게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그 기부금이든지 뭐 또 그동안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한다든지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그 교과서라든지 교육 과정이 너무 좀 자율성이 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암기력이나 뭐 이런 거보다 분석력이랄까 뭐 종합력이랄까 뭐 요새는 찾는 실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상당히 내용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도 상당히 획일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 이 교육 과정 전공자로서 이런 시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 학교 교육이 너무 그 지정된 교과서 중심, 서책 암기 위주 교육 이 폐단을 이제 오랫동안 지적해 온 사람이고 또 우리 교과서도 자유 발행제로 나가자. 그거 제가 1980년대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뭐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시절이었는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연구를 했다고 제가 그 질책도 받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교과서 자유 발행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개방화됐습니다. 영미 국가들 또 프랑스는 우리보다도 더 엄격한 그 교육 국가가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는 나라인데 교육 과정은 정부가 딱 잡고 있지만 교과서는 프리 교사한테 그냥 100% 이렇게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과목별로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 구조가 뭐고 이런 거를 가르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미리 줬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교재는 선생님 마음대로 쓰시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한국에서도 못할 리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과서라고 하는 게 또 소위 교재 시장, 출판업계의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이걸 개방하게 되면은 좀 혼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런 이제 한두 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처럼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질서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 전문성을 자꾸 맡겨야 또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길러지는 거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교육부 지침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페이지 뭐 문항 네. 항목 너무 조밀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경제 교과서 개편할 때 그 뭐 심의원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역사 교과서 필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대사 경제사를 제가 전공해서 거기도 가보니까 이미 뭐 항목 다 결정돼 있고 뭐는 꼭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그 운신의 폭이 좁더라고요. 책의 두께까지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미국 교과서들 보면 뭐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껍다 보니까 스토리식으로 그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별도의 뭐 참고서가 필요 없고 그거 쭉 읽다 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데 한국은 너무 이렇게 요점 정리가 돼 있어서 요점 정리 읽고는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보충 교재가 필요하고 자습서가 필요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이렇게 얇고 별도의 또 참고서가 필요하고 이렇게 된 시스템이 됐는가요?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내용 압축 정선식으로 개발된 것이 그 일본 교과서 제도 닮은 게 많거든요. 일본 교과서가 대체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식으로 교과서 교재 양이 많고 책도 두껍고 풍부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것이 또 좋은 점도 있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식의 교과서가 더 좋은 점도 있다. 그 키워드, 핵심 내용, 기본 구조 이런 거를 쉽게 이렇게 캐치를 하고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충 자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거 자료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또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이제 과거 시기고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취향이나 또 자기 그 원하는 것 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학기 마칠 때마다 엄청나게 책을 갖다 버려요. 네. 입시 마쳤을 때 정말 한 트럭 버린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이제 돈이 학부모에서 돈이 교재로 낭비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책이 두껍고 하드커버하고 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걸 대를 물려가면서 학생들이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이 돈이 없어서 뭐 교과서가 얇아졌다 이해를 가는데 이제는 그거는 핑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미국 영미식으로 좀 두껍게 만들고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한국 교재가 요약식, 압축식은 그건 보충 교재가 그리고 또 국어 시간에 두꺼운 소설을 이 문단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거 국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꺼운 역사 교과서에서 핵심을 가려내는 것은 또 국어 실력이니까 일석이조지요. 역사를 배우면서 또 국어도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또 얼마든지 뭐 이런 교육도 있고 저런 교육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이런 거는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역사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국사 교육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문에 이제 국정교과서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한국의 그 역사 국사 교육이 너무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흘렀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면 늘 무슨 동학 뭐 또 일제 한거 양반에 대한 한거, 또 독재에 대한 한거, 자본가에 대한 한거 이런 저항의식. 이런 거로만 역사가 전부 이제 꾸려져 가고 있어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느 한두 출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아니라 거민정이지만 지금도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역사 또는 그 국사 교과서가 근현대사 교과서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육적 목적에 맞는 역사의식, 교육, 국사교육,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역사 인식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우리 국내 문제를 들여다보면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이 그때 그 시대에 이런 특수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당대의 세계는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그 종행으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사 교육이 좀 뭐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편협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그 편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그 편협한 역사 안목 안에서도 이 정부가 들어서면은 한쪽으로 쫙 치우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역사 교육은 그런 그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 역사 교육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편협된 정치 이념 역사 정통성을 폄하하는 것 더 나가서 이 국민 분열을 아주 조장한 반 역사 교육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써졌던 그 역사 교육의 지침서에 초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한반도 율합법 정부라고 하는 과거 교과서에 기재됐던 거 그거 삭제시키고 또 자유민주주의 기조라고 하는 표현에 자유란 말을
의도적으로 그 삭제하고 또 초안에는 6.25 전쟁까지도 뺐다가 나중에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걸 다시 집어넣는 것 등등. 그리고 건국 초기에 있었던 중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온 것처럼 정부가 국가 안위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업무를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처럼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해하게 하고 또 무슨 정부 행사 때 건국 초기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이 아주 분명히 보이는 그런 건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해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새 정부는 이런 면을 좀 종합적으로 그런 모든 입장을 포용해서 절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민들의 통합 기반이 역사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역사 교과서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예. 윤석열 정부가 이 교육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또는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는 교육 개혁다운 것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교육 개혁의 방향이 갈 것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라가 먼저다. 제가 이제 인터뷰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나라에 대한 자존감, 나라 정통성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 자존감이 생기고 국민들이 이렇게 결집하고 또 통합해낼 수 있는 국가의 정통성, 국가의 정체성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국사 교과서만이 아니고 정부가 벌리는 여러 각종 행사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그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정부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를 위해서 국민 하나 마음을 모으자. 이런 태세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희망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육 전문가를 중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수장 두 분이 다 제 기대는 못 미치는 비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신 분도 입시 문제 가지고 여러 의견이 올라오는 거를 그분이 전문적 권위를 가지고 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물러났거든요. 교육수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성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각종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두 번째 수장도 입시 문제 가지고 감동을박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정시 체제 확 바뀌었는데 교육 문제를 그렇게 비전문적으로 함부로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 전문가를 중시하라. 예. 난 그런 점에서 지금 각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도 가급적이면 교육 전문가들이 얼굴을 내밀고 경쟁하는 그런 체제로 나갔으면 합니다. 예. 전문가가 존중받아야 우리 학교 교육의 교사들이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정받고 그걸로 교육을 신뢰받고 학부모님들 선생님을 믿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육계 전체가
이 전문성으로 똘똘 뭉친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두 번째 희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 현 문재인 정부가 너무 급격하게 과격하게 평등만능주의로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교육 체제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걸 회복시키고 각 교육 주체별로 다양성, 자발성 또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물론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또 두텁게 지원을 하되 스스로 잘하는 데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그 헌법적인 가치를 살려서 헌법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전문성을 존중해줘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그래 봤더라도 앞으로는 이 교육 정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초정권적, 초당적으로 전 국민이 시간을 두고 꾸준히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옳은 방향에 서 있으면 그 방향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한 발짝 두 발짝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초당적인 정책, 교육정책 기반을 마련하라.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구를 그렇게 초정권, 초당적 교육정책 중론을 형성하는 그런 국가기구로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기초학력자 양산하고 국가 교육 경쟁력은 떨어지고 거기에 주목해서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예. 경쟁력 있는 교육 체제를 만드는데 새 정부가 관심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5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첫째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 전문가를 존중해라. 세 번째는 교육기관 자유를 보장해라.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라. 교육 경쟁력을 확보해서 교육 강국을 만들어라. 이런 5가지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 처음에 뭐 나라가 먼저다 그래서 개인은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뭐 사회주의처럼 개인은 뭐 나라의 부속품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애국심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된다. 그 말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유, 이렇게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